앞에 봐. 앞에 봐, 몽크야. 몽크야, 앞에 봐. 자, 고품격 날라리 방송 한진희 장지연의 원투펀치 213화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특별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자, 이름은 몽크고요. 4살인데요. 4년 동안 모든 메이저 대회 네. 우승을 다 마쳤다. 네, 웬만한 축구 경기를 다 봤습니다. 지금 네. 데이터가 쌓여있어요. 왜냐하면 한준희 위원님이 키우는 계시니까. 집에서 그러니까 네. 그 축구 방송은 많이 봤죠. 네. 네. 그리고 뭐 무슨 팀 갖다 놓고 선택하라 그러면 다 맞춘다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저희가 결승 유로 2016 결승 팀을 또 맞춰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몽크의 의견을 몽크야 아빠. 몽크의 의견을 듣기 아빠. 위해서 오늘 또 특별히 모셨는데, 자, 지금 이 총기를 좀 모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잠시 좀 쉬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혀가 꽤 기네요. 네. 어디까지? 이 이름이 네. 이것도 유명한 네. 명탐정 몽크. 예, 명탐정. 에이드리안 몽크. 네. 그런데 과연- 그 몽크 탐정이 약간 정상은 아니거든요. 얘도 정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드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몽크야 좀 이따 오자. 좀 이따 다시 봐요, 몽크 씨. 몽크야 가자. 네, 자, 이렇게 저희가 원투펀치 사상 최초로 동물을 등장시켰습니다. 이거 방송심의위원회에 걸리지 않아요? 개를 그냥 막 등장시키는 개가 왜요? 거? 아니죠. 출연자로? 요즘 네. 예능이 다 뭐예요? 동물. 아, 그렇죠. 아니면은 하긴. 먹는 거. 네. 예. 뭐 다 요즘 아주 대표적인 컨셉이에요. 그냥 해본 소리입니다. 살다 진지했어. 개가 다 출연을 하네. 원투펀치. 네, 아우 진화하는 원투펀치. 자, 원투펀치 213화 첫 번째 주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유로 2016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대회 막바지에 달았는데요. 자, 준결승 경기가 네. 이제 저희가 녹화 시점으로는 한 경기가 끝났고 이제 한 경기가 기다리고 있어요. 좀 아쉽네요. 네. 독일 프랑스전까지 보고 리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면 아예 두 경기 전에 하든가. 너무 애매한 지금 시간대긴 해요. 자, 그렇다면은 포르투갈과 웨일즈의 경기부터 이야기를 해 볼까 하는데 그 네. 전에 포르투갈의 상대가 웨일즈네요. 네, 그렇습니다. 벨기에를 꺾고 웨일즈가 올라왔어요. 자수. 네. 저 벨기에가 이긴다고 했던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근데 결국은 그러니까 벨기에가 원상 복귀가 됐어요. 빌모츠 감독과 벨기에의 약점들이 웨일즈전에서는 다시 한번 고스란히 나타나면서 결국 이 팀이 이 토너먼트 중에 조금 나아지는가 했습니다만 기본이 좀 부족했다. 기본적으로 결국은 이런 토너먼트 대회에서는요. 완성도가 높은 팀이 유리합니다. 네. 기본적인 완성도. 그러니까 제가 코파 아메리카 때도 칠레가 괜찮을 것이라고 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칠레가 기본적인 완성도를 갖고 있었거든요. 물론 그 대회 직전에는 조금 부진했었지만, 그런데 이제 벨기에 같은 경우가 결국은 대회 중에 조금 나아지기는 했습니다만 애초에 잘 만들어 왔던 팀이 아니기 때문에 빌모츠 감독이, 그러니까 결국은 그 빌모츠 감독의 어떤 한계가 웨일즈전에서 표출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한 의원님이 중요한 선수를 맞췄어요. 애슐리 윌리엄스. 아, 그러니까요. 부상 때문에 안 좋은 애슐리 모습을 윌리엄스가 근데 헤딩으로 골 넣는 거 아니야? 네, 넣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보기 좋게 틀릴 것이다라는 네. 그 얘기였죠. 자, 이렇게 해서 벨기에를 꺾고 올라온 웨일즈가 이제 포르투갈과 준결승 경기를 치렀는데, 자, 일단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포르투갈이 2대 0으로 결승에 올라갔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이 승부의 세계에서 네. 사실 진짜 이 승부 조합을 잘 맞추는 고수들 있지 않습니까? 이 고수들은 철저한 분석보다는 감으로 승부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저희가 대회 전에 왠지 포르투갈에 대한 감이 좀 있었는데요. 꽤 높은 곳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그렇습니다. 이번 때에는 충분하다. 그 말씀을 계속 드렸었죠. 그렇죠. 근데 생각보다는 이제 경기력이 좀 저하됐었기 때문에 그 와중에도 계속 밀지 않았습니까? 한 의원님하고. 근데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올라갔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경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호날두 선수가 한 인터뷰를 봤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무도 포르투갈이 결승에 올라갈 걸 생각지도 못했다. 여기 있잖아요. 전해주세요. 원투펀치가 원투펀치는 그 어려운 걸 해냈습니다. 그 어려운 전화 걸 좀 해냅니다. 해주세요. 그러니까요. 원투펀치가 했어요. 그 호날두 선수 포르투갈 축구협회에 전화 네. 좀 해가지고 여기서는 당신들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러니까요. 그거를 꼭 알려줘야 되고 저는 그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번 대회 뭐 시작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완벽한 우승 후보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한 3월 평가전 끝났을 때 저와 장지현 의원이 이구동성으로
그래도 두 팀을 꼽자면 프랑스와 독일이다. 그 말씀 드렸었고, 그러나 어떤 팀도 그렇게 아주 초강력해 보이지는 않는다. 그건 뭐 스페인도 마찬가지고 이탈리아 등등등등 다 마찬가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포르투갈에도 이번에 기회가 한번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포르투갈의 멤버를 보면 딱 하나 아쉬운 것이, 이제 예전에 루이 코스타라든가 뭐 피구 선수처럼 정말 플레이를 좀 만들어주는, 뭔가 좀 중원에서부터 빌드업을 좀 세밀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은 조금 없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여전히 포르투갈이 어떤 득점 루트 자체는 약간 단조롭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대 교체가 꽤 잘 됐고, 요소요소의 선수들의 평균 퀄리티가 좀 높아졌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른 우승 후보들이 조금 약세가 있고 약점들이 있는 반면에, 포르투갈이 예전보다는 짜임새가 있는 멤버가 됐고 선수들의 평균 질이 좀 올라왔다. 이 상황이라면 뭔가 이번에는 포르투갈에게 한번 기회가 오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어떤 감이지만은 기본적인 어떤 원인은 그런 데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페르난드 산토스 감독의 스타일이 아무래도 좀 실리적인 운영을 또 잘하고, 그리스 대표팀 시절에도 그랬지만, 그것은 결국은 미드필더들의 활동량이 감독이 요구하는 전술 운영에 부합할 수 있는 기동력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측면 수비수까지. 근데 이번에 세대 교체가 주앙 마리오 안드레 고메스, 아드리안 실바, 또 측면 수비수 2명까지요. 거기 헤나투 산체스. 예, 헤나투 산체스 같은 신예까지도 기동력이 좋고 감독의 요구에 부합하는 운동 능력을 가진 선수들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토너먼트 가서 이기는 경기를 할 때 이런 선수들의 운영이 빛을 볼 수는 있을 것 같다. 결국에 이제 호날두 선수의 활약 여부가 이제 관건이었는데, 네. 그래도 중요할 때 또 호날두 선수가 해주면서 결승까지 간 것 같아요. 사실 호날두 선수가 제가 봤을 때는 몸 상태가 솔직히 100%라고 보여지진 않았는데, 그래도 찬스 때마다 해주는 걸 보니까 역시 스타는 스타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는. 경기 시작 전에 좀 기분이 좋아진 것 같아요. 네, 이게 선수들 라인업을 사진 찍는데 몬팬이 라인업을 해서 봤죠? 호날두 옆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인생 네. 사진을 찍었어요. 그 그렇습니다. 팬은. 네. 그래서 그 팬이랑 같이 호날두가 좀 기분 좋게 찍었는데, 네. 그러고 나서 기분이 좀 좋아진 것 그런 같습니다. 것 같습니다. 또 이 경기를 또 많은 분들이 호날두와 이제 베일의 대결 구도로도 많이 봤어요. 그래갖고 이제 뭐 둘의 대결이다, 같은 팀이니까 뭐 둘이 대화를 나눴느냐, 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솔직히 베일 선수는 그래도 제 역할을 해줬는데, 아무래도 그 서포트 해주는 선수들이 조금 근데 약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전반전 운영에서 크리스 콜만 감독이 포르투갈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 조금 예측은 하고 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것은 크리스 콜만 감독이 생각하는 것보다 포르투갈은 전체적인 수비 라인을 뒤로 좀 내렸습니다. 그래서 전방에 있는 호날두 나니도 기본적으로 하프라인 이전의 1차 압박 라인을 형성하지 않고, 그 이전부터 전체적인 지역 방어를 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수비 숫자, 아무리 역습을 당해도 4명, 5명 정도는 확보가 될 수 있는 운영이 됐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이라면 기본적으로 아론 램지가 경고 누적으로 빠져있던 웨일스였기 때문에, 아론 램지의 공격의 미드필더에서의 어떤 공격적인 지원 능력, 그리고 박스 투 박스 역할을 하면서 들어갈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이제 앤디 킹 선수가 해줘야 되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앤디 킹이 공격 가담을 할 때는 롭슨 카누와 함께 조금 화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전반전 운영에 있어서 베일 선수가 약간 내려와서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병행하면서 들어갔던 부분은 수비 숫자가 확보된 포르투갈을 상대로는 좀 역부족이었다. 네. 그리고 역시 또 하나는 웨일즈의, 저희가 원투펀치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가장 큰 약점 2가지를 지적한다면, 수비수들의 신장이 좀 작은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먼저 실점을 했을 경우에 3백, 수비 시 5백을 쓰는 전형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다시 극복하는 능력이 좀 떨어지는 팀입니다. 근데 그 2가지에서 또 약점을 노출했죠. 실점 과정에서도 그랬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포르투갈의 경기 운영에 약간 웨일즈가 말렸다고도 볼 수 있는 경기입니다. 예, 콜먼 감독이 사실 이 4강전에서는 1% 정도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전체 대회로 보고 또 이제 지역 예선에서부터 했던 과정을 보면 콜먼 감독의 주가는 지금 날이 갈수록 올라가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아주 융통성 있는 경기 운영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 경기 같은 경우는 앤디 킹 선수보다는 오히려 조나단 윌리엄스 선수를 조니 윌리엄스 선수를 애초부터 기용을 하든지, 아니면은 웨일즈는 사실은 4강 왔으면은 목표 이상 달성한 거 아닙니까? 여기서는 한 번쯤은 뭔가 좀 안 해봤던 어떤 강수를 한번 둬볼 만도 했어요. 그러니까 보욱스 선수를 예를 들어 앞에다 놓고
롭슨 카누를 약간 내리면서 아론 램지가 없는 거를 오히려 공격 자원 숫자를 늘리면서 한번 해보는 것도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 포르투갈과 할 때 자신들의 능력에 비해서 약간 신중하게 했던 팀들은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크로아티아. 크로아티아는 사실은 포르투갈에게 뭐 멤버 구성이라든가 화력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뒤질 이유가 전혀 없는 팀인데 자신들이 갖고 있는 거를 충분히 발산하지를 않고 오히려 신중한 끝에 결국은 올라가지를 못했단 말이죠. 몽크가 다시 왔네. 네. 그런데 말씀을 계속 드리자면 크로아티아도 그랬고 폴란드는 크로아티아보다는 그래도 좀 잘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역시 크로아티아도 그렇고 폴란드도 그렇고 이 웨일즈도 뭔가 이 포르투갈이 장 의원님 말씀대로 이번 대회에 좀 늪축구를 시도하고 좀 아주 신중한 운영을 하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오히려 한번 자신들의 좀 공격력을 한 100% 발휘하는 그러한 어떤 형태의 운영을 애초부터 좀 시도를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고 두 번째 드릴 말씀은 저는 벤 데이비스 선수가 그치, 오히려 그렇겠죠. 조금 더 문제가 여기서 발생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램지와 더불어서 벤 데이비스 선수도 이 경기에서 나올 수가 없었는데 이제 그 자리를 콜린스 선수가 메웠었거든요. 근데 콜린스 선수가 이 실점 장면들에서 보면은 약간씩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웨일즈가 그 실점 장면에서 체스터 선수가 호날두 선수를 따라붙었는데 사실은 콜린스 선수가 따라붙는 게 저는 나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콜린스 선수는 오히려 포르투갈의 수비수들을 맡고 있었고 체스터 선수가 신장이 작지만 그래도 좀 발이 빠르다는 판단에서 아마 호날두 선수를 맡긴 것 같습니다만 포르투갈의 제1번 타겟, 세트 플레이가 나왔을 때 제1번 타겟은 덩치 큰 수비수들보다도 오히려 호날두 선수가 된다고 봐야 돼요. 그렇다면은 호날두 선수에게 좀 신체적으로 조금 더 부담을 줄 수 있는 콜린스 선수를 붙이는 게 조금 더 나았을 거라는 생각이고 두 번째 실점이 이제 그야말로 이제 쐐기골 같은 아주 곧바로 이제 실점이 또 됐는데 이 장면에서 콜린스 선수가 또 아쉬웠던 게 뭐냐면 사실 이게 옵사이드성이 조금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나니 선수가 옵사이드가 아니라 그 전에 호날두 선수의 볼이 나니 선수에게 가기 전에 중간에 헤나투 산체스 선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골 장면을 한번 다시 보시면은 헤나투 산체스 선수가 옵사이드에 걸릴락 말락한 위치에 있었는데 요때 콜린스 선수가 조금 더 명확한 움직임을 해줬으면 잘하면은 여기서 걸어버릴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헤나투 산체스 선수의 약간 그 트릭 동작 하나가 헤네시 골키퍼를 좀 방해한 측면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옵사이드를 좀 만들 수 있었다면 웨일즈가 그래도 두 골 실점보다는 한 골 실점이 월등히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벤 데이비스 선수의 결장이 좀 아쉬웠다. 그러니까 결국 웨일즈는 아주 주전 11이 확실하게 갖춰진 상태에서 자신들의 조직력과 전술을 100% 발휘하는 팀인데 여기서 두 자리 정도 구멍이 나버리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극복할 힘이 웨일즈에게는 좀 부족했고 상대적으로 포르투갈은 뭐 윌리엄 카르발료 선수 자리는 다닐로 선수가 잘 메워줬고 또 페페 선수 없어서 걱정을 했는데 브루노 알베스 선수가 생각보다 잘해줬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선수층에 있어서도 포르투갈이 좀 근소 우위였다는 것이 증명이 됐다는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한 의원님께서 너무나도 정리를 잘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이번에 저희가 알파신을 통해서 포르투갈과 웨일즈의 경기를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장 의원님께서 영상을 또 준비를 하셨습니다. 네, 장 의원님께서 영상을 준비해 오셨는데요. 유로 2016 준결승전 첫 번째 경기 포르투갈과 웨일즈의 경기 영상으로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죠. 네, 이날 포르투갈은 이 페르난도 산토스 감독이 상당히 조심스러운 운영을 했습니다. 최전방에는 호날두와 나니의 1차 압박 라인이 하프라인을 넘어서서 하프라인 원 앞 정도에 그치는 정도. 네, 그 선에서 상당히 안정된 운영 속에 수비 숫자를 많이 두는 운영을 했고 상대적으로 3백을 쓰는 웨일즈 역시 수비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전반전에는 어떤 팀이 공격을 하더라도 상대 수비 숫자보다 유리한 상황에서 공격하기는 좀 두 팀이 힘든 상황에서 경기가 지속이 됐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웨일즈의 공격인데요. 이날 베일 선수는 이렇게 최전방이 아닌 허리로 내려와서 연계 역할을 해주고 들어가는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같이 병행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편으로는 전방에 롭슨 카누 선수 혼자 남고 네. 또 미드필더인 이 앤디 킹 선수가 허리 라인과 공격 가담을 같이 하는 박스 투 박스 역할을 맡는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됐지만 전체적으로 포르투갈의 수비 숫자를 넘기에는 그다지 효율적인 공격이 되진 못했습니다. 베일 선수가 잡고 조엘런 선수가 들어오면서 베일 선수에게 주는데요. 네, 지금도 보시면 포르투갈의 4백
그대로 항상 유지가 되고 주앙 마리오 같은 다이아몬드에서 이쪽 왼쪽에 치우친 미드필더까지 측면 수비수를 커버하러 내려오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한편으로는 반대쪽에 있는 닐 테일러의 오버랩 공간은 많이 열려져 있긴 했습니다만 역시 이날은 아론 램지 선수가 빠져 있었고 네. 크게 휘둘러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런 웨일즈 선수가 좀 부족했다는 점은 웨일즈에게 조금 이제 아픈 기억이 됐고요. 그리고 역시 이렇게 베일 선수가 뒤로 많이 처진 상황에서 앤디 킹 선수가 공격수처럼 박스투박스 역할 들어간 상황이 됐고 롭슨 카누와 함께 수비 라인에 배치가 됐습니다만 이 두 선수가 이렇게 배후 공간이 좀 크게 있는 상황에서도 네. 효율적인 움직임을 또 공격적으로 적극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경우는 많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좀 부족한 숫자 싸움을 좀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레스 베일이 직접 치고 들어가서 크로스를 올리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처럼 이제 앤디 킹이 들어가서 끊어 들어가는 이런 공격 움직임, 이런 장면, 좀 긍정적인 장면을 몇 개 꼽은다면 이런 정도의 공격으로 포르투갈을 공략하려고 했고요. 딱 한 번 베일 선수가 역습을 하는 과정에서 좋은 중거리 슈팅 찬스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비교적 싸울 만한 숫자를 포르투갈과 경쟁하면서 한 번 나왔던 찬스인데 그 전반전에 딱 한 번 나왔고요. 대부분은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됐습니다. 네. 자, 지금도 역시 베일 선수는 이렇게 허리 라인 측면으로 많이 빠져 들어와 있고요. 앤디 킹 선수가 이제 공격 가담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롭슨 카누가 있는데 어떻게든 수비 숫자가 좀 많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자신을 마크하는 수비수를 따돌리기 위해선 기술적으로도 벗겨낼 수 있는 좀 적극성이 필요했고요. 또 완전히 좀 공간을 허물 수 있는 그런 개인 돌파 움직임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장면이 좀 하나 나오긴 했었는데요. 롭슨 카누가 바로 퍼스트 터치를 통해서 돌파를 해서 쇄도하는 앤디 킹에게 연결된 장면. 이런 긍정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포르투갈은 빌드업 시에도 짧은 패스를 거쳐서 자신들이 점유율을 갖고 들어가는 공격 루트보다는 전반전에는 부분적으로 긴 패스를 여의치 않으면 무조건 긴 패스를 통해서 호날두와 나니 쪽으로 던져놓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세컨볼 싸움이 되면 끊어서 다시 들어가라는 노력들을 계속 했었습니다. 브루노 알베스의 긴 킥이 그냥 또 수행이 되죠. 네, 여기서 끊어 들어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끊으러 들어가는 움직임인데, 자, 지금처럼 이제 끊어 들어가는 움직임에서도 이렇게 상대의 압박을 벗겨내고 찬스를 잡는 그런 경우가 한두 차례 있었거든요. 네. 하지만 기본적으로 수비 숫자는 4명과 수비형 미드필더까지 5명 이상은 항상 뒤쪽에 받치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끊어서 상대의 미드필더 압박을 끊어서 들어가도 역습에서는 그다지 좋은 숫자 싸움을 하기에는 좀 버거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도 베일 선수가 뒤로 쳐져서 수비형 미드필더인 이제 다니엘을 상대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전체적으로 수비 숫자가 많은 상황에서 좋은 공격이 되지 못했습니다. 자, 이 상황 역시 전반전 이제 36분인데요. 웨일스가 공격을 하는 상황인데 부분적으로 하프라인 요 앞선까지만 나니와 호날두 선수는 압박 라인을 형성을 했고요. 네, 전체적으로 미드필더들이 지역 방어를 통해서 이 정도 라인까지 잡고 있다가 이 올감이 이쪽 공간에 들어오면 순간적으로 존 프레싱 형태의 압박을 통해서 끊어 들어가는 역습을 포르투갈은 전반전에 계속 수행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끊어냈죠. 그리고 원터치 플레이를 통해서 빠르게 전개를 하는 상황인데 하지만 결국은 이제 좀 지연이 되죠. 네, 이 상황 역시 웨일즈 또한 수비 숫자를 많이 두고 운영이 됐기 때문에 끊어서 포르투갈이 들어가도 결국은 또 포르투갈 역시 이게 몇 명이에요 이게? 네. 네, 숫자 싸움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두 팀 모두 수비 숫자가 기본적으로 많았습니다. 네, 수비 전환이지 전반전은 그래서 약간 공격하기에는 좀 애를 먹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됐습니다. 이 상황에서 산체스 선수가 오른쪽까지 돌아서 크로스를 해봤습니다만 수비 숫자가 지금 상당히 많았어요. 자, 이제 후반인데요. 후반 들어서 포르투갈은 전방 압박의 라인을 거의 정확하게 한 10m 정도 다 땡겼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네. 그리고 나서 지금 4분인데 이 코너킥이 되는 과정까지도 순간적으로 전체 라인을 끌어당긴 상황에서의 부분적인 압박에 웨일즈가 조금 당황하면서 결국은 이러한 공격 찬스를 계속 내주는 흐름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코너킥 찬스인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마크맨이 한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체스터 선수가 호날두 선수를 마크를 하고 있고요. 콜린스 선수는 폰테 선수를 마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브루노 알베스도
키가 크기 때문에 브루노 알베스도 누군가요? 웨일즈. 네. 누가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마크를 하고 있는데 폰테나 브루노 알베스 또한 포르투갈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요긴하게 써먹는 카드거든요. 두 선수가 신장이 좋기 때문에. 하지만 이날 이제 웨일즈는 제가 두 가지 약점을 얘기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콜린스를 제외하면 키가 큰 선수가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두 선수의 부담 때문에 콜린스 선수는 이제 순간적으로 돌아 들어가는 선수에 대해서 프리미어리그에서 최근 하락세에 있는 과정의 내용을 보면 약점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호날두 마크맨을 오히려 발 빠른 체스터 선수를 두게 했는데 그리고 이제 콜린스는 키가 큰 폰테를 맡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을 보세요. 호날두 선수가 안쪽으로 돌아 뛰는 척 하다가 다시 돌아서 반대쪽으로 체스터 선수를 속입니다. 네, 그 상황에서 이제 크로스가 올라왔죠.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놓쳤습니다. 네. 이때 또 실점을 했죠. 결국 이제 호날두 선수가 움직임으로 잘 만들어낸 득점입니다만 결국은 웨일즈의 어떤 수비 높이, 네, 그것도 실점에서는 이제 연관이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경기에서 한 가지 또 아쉬웠던 게 뭐냐면 웨일즈가 그 호날두 선수는 이렇게 헤딩골을 멋지게 넣었잖아요. 그런데 웨일즈가 세트 플레이를 할 때 통상 킥을 거의 다 베일 선수가 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제 생각에는 웨일즈에서 직전 시즌 기록만 보더라도 베일 선수 헤딩이 좋았죠. 경기당 헤딩을 유럽 전체 리그를 통틀어서 베일 선수가 가장 높은 수준이었어요. 근데 그러면 오히려 그런 찬스에서는 웨일즈도 베일이 헤딩을 들어가야 되고 누군가 다른 키커를 설정을 해서 다른 키커가 킥을 해주고 베일이 헤딩골을 좀 노리는 장면이 나왔으면 했는데 베일이 항상 킥만 하더라고요. 그거는 웨일즈가 약간 그것도 좀 전략적인 약간 미스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제 후반 초반에 실점이 됐더라도 그다음에 좀 빨리 정비가 됐어야 되는데 역시 웨일즈는 5백을 수비 시에 쓰는 팀이고 먼저 실점을 했을 때 약점을 드러냅니다. 공격적으로 이제 올라가다 보면 전체적으로 공간이 많이 생기고 이 전반전처럼 수비자를 많이 둔 채 상대에게 역습을 허용해도 좀 지킬 수 있는 수비가 좀 힘들어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역시 밸런스가 좀 깨지는 현상이 나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이미 웨일스의 수비 라인은 상당히 전진해서 실점 이후에 좀 공격적인 태세를 갖췄는데 포르투갈에 이제 역습이 진행이 되죠. 아드리안 실바부터 해서 주앙 마리오까지 측면까지. 자, 뒤늦게 헐레벌떡 지금 내려왔습니다. 수비 라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뒤로 내려와서 이미 지키고 있다가 엉덩이 빼고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 수비보다는 밸런스가 전체적으로 좀 우왕좌왕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미드필더들도 지금 헐레벌떡 급하게 지금 내려온 상황인데요. 네, 여기서 원터치로 게레이로에게 주고 왼발 크로스가 들어갑니다. 네. 자, 세컨볼 상황인데 수비 숫자는 많지만 지금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성급하게 전환이 돼서 이미 이리저리 한번 흔들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확실하게 지금 자리가 참 잡히지 않은 그런 여건에서 세컨볼 호날두에게 지금 공간을 많이 줍니다. 네, 이 상황이면 호날두 선수는 무조건 때리죠. 그렇죠. 네, 그리고 때렸죠. 결국은 한번 제끼고 때립니다. 근데 여기서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옵사이드성이 요 선수. 그렇죠. 산체스 선수 페나투 얘기를 산체스 했는데요. 선수가 옵사이드성이 좀 있었는데 콜린스 선수가 확실하게 좀 움직여줬으면 아마 이게 다른 각도에 느리나면서는 좀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사실은 방해 및 간섭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잘하면 걸 수도 있었는데 조금 그게 이제 웨일즈로서는 좀 추가적인 아쉽겠네요. 아쉬움이었죠. 그래서 결국은 나니 선수가 슈팅을 굴절을 시켜서 네. 추가 요게 득점. 또, 들어갔죠. 2대0이 돼버렸죠. 네. 네, 이후에 이제 웨일즈가 4백으로 전환을 하고 또 조니 윌리엄스를 투입시키면서 콜린스를 빼고 4백으로 전환을 해서 일단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했어요. 웨일스 선수들은. 네. 하지만 역시 후반 초반에 포르투갈이 라인을 좀 당기면서 적성을 띄웠을 때 대처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역시 우당탕탕 연속 2실점을 당하면서 그 이후에는 다시 포르투갈이 전반전에 했던 패턴대로 돌아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서 상대가 뭐 거의 공격을 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의 운영을 하면서 결국 완승을 거둔 그런 경기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웨일즈가 다른 전술을 들고 나왔더라면 조금 더 실험적인 거를 들고 나왔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좀 남는 맞습니다. 그런 영상 분석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포르투갈과 웨일스의 준결승 경기 영상 보면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포르투갈이 12년 만에 유로 결승전에 올라오게 됐고요. 자, 상대가
일단 독일 아니면 프랑스입니다. 저희가 녹화 시점이 이제 목요일 저녁이어서 사실 이 경기를 못 보고 이제 방송을 보내드려서 너무나도 아쉬운데, 자 그렇다면 저희가 독일이 올라갈 경우랑 프랑스가 올라갈 경우에 대해서 한번 좀 다르게 예측을 한번 해봐야겠죠. 저는 그냥 프랑스 할래요. 그냥 뭐 왜죠? 틀릴 수 있습니다만 이유가 그래도 나름대로 있으실 거 아니에요. 제가 또 대회 전부터 밀어붙인 거 있지 않습니까? 뭔가 골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해서든 어떤 멤버를 기용해서든 뭔가 골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독일은 어쨌든 이 중심 선수들 결장을 극복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이 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고메스가 없는 것, 여기에 뭐 케디라가 없는 것, 훈멜스가 없고 슈바인슈타이거까지 지금 몸 상태가 충분치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경기가 어떻게 될지는 이제 저희 방송 나갈 때는 이미 결과가 나왔겠습니다만 이 고메스가 없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독일에게 뭐가 아쉬우냐면은 프랑스가 이번 경기는 그 외신에서 이런 것도 하나 있었어요. 에어 프랑스 대 에어 도이칠란트의 대결이에요. 그 얘기가 뭐냐면 공중볼 싸움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지금 뭔가 잘 안 터질 때 지루 선수가 진짜 9번 같은 역할을 해주면서 이 공중볼에서 위력을 발휘해서 세트 플레이나 이런 데서 프랑스가 극복하는 상황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독일은 그 어떻게 보면 프랑스의 상대적으로 조금 중앙 수비수들이 약간 작은 면이 있죠. 그러니까 코시엘리 선수도 아주 큰 선수는 아니고 여기에 만약에 이제 움티티냐 라미냐 뭐 이런 선택이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움티티 선수가 나올 경우에는 이 선수도 그렇게 큰 선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이제 독일도 고메스 선수가 있었으면 프랑스의 어떤 세트 플레이 수비 약점을 공략할 수가 있고 상대적으로 반대로 프랑스는 여태까지 잘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지루 선수의 세트 플레이 시의 또 고공 능력이에요. 그래서 프랑스의 어떤 세트 플레이 공격력 그리고 상대적으로는 프랑스의 세트 플레이 수비가 조금 불안한 부분 요거를 감안하면 에어가 강한 팀이 이 대결에서 이제 특히 한 골 승부가 될 경우에 아주 유리하다는 건데 이 독일이 고메스 선수가 없는 부분. 그래서 이제 이 자리에 누가 와야 되느냐가 좀 지금 설왕설래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괴체 선수보다는 제 생각에는 뮬러 선수가 이 자리로 올라오는 게 제공권에서는 약간 그래도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는데 어찌됐건 여기에 또 이제 중원에서 과연 이제 바이그를 기용해야 될 거냐, 엠네찬을 기용해야 될 거냐, 그리고 훈멜스 자리는 뭐 회베데스 선수도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또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이 과연 이탈리아전에서의 3백을 그대로 써야 될 것이냐, 다시 4백으로 돌아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르에브 감독이 뼈대가 되는 선수 몇 명이 없는 가운데 선택해야 될 것들이 조금 르에브 감독도 지금 많은 상황이죠. 그런데 프랑스는 역시 프랑스도 약간의 그 선택지의 딜레마가 좀 있기는 합니다만 독일보다는 그래도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랑스의 지금 역시 선택지는 그 캉테 선수 넣으면서 4-3-3처럼 할 것이냐 아니면 아이슬란드전처럼 4-2-3-1 내지는 4-4-1-1처럼 해서 지루 선수와 그리즈만 선수의 또 이 콤비를 살리면서 수비형 미드필더를 하나 줄일 것이냐. 여기에 이제 데시안 감독의 선택지 그리고 이제 움티티냐 라미냐 뭐 이제 이런 선택지가 좀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일단 11과 포메이션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데시안 감독이 조금 덜 고민스러울 경기가 저는 이 한 판이라고 생각이 되고 전체적으로는 역시 이 결장자들의 문제가 독일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되게 길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결과를 지금 팬들이 알고 보잖아요. 네. 그 부분이 너무 저는 그게 아쉬워요. 걱정이에요. 독일이 이겼어 봐요. 네. 얼마나 웃을까요? 계속 보고 있는데. 그러면 아, 저희가 그게 감쪽같이 괜찮아요. 편집을 할 거예요. 아니에요. 네, 한효님이 일단 독박 쓰시고 저는 그냥 간단하게만. 간단하게. 네. 뭐 팬들 아시다시피 지금 결승전 같은 경우는 어차피 체력적으로도 지금 많이 지쳐 있고 선수들이 분위기 싸움이라고 봅니다. 네, 그 환경적인 부분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84년, 98년 팬들 아시다시피 메이저 대회 프랑스 개최할 때 우승을 했던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지금 프랑스로 좀 가는 분위기가 아닌가. 한 의원님이 내용적으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런 감적인 부분. 네. 자 그렇다면은 두 분께서 예상하신 대로 프랑스가 정말 결승에 올라왔다면 프랑스하고 포르투갈이 맞붙게 되는 거잖아요. 이 결승전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대회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회전의 느낌이 포르투갈, 프랑스 사실 그게 제일 가깝게 보긴 봤잖아요. 혹은 프랑스, 아니 포르투갈 혹은 독일 이렇게 봤는데. 그러니까 프랑스 독일이 원래 네. 우리 몇 개월 전부터 그렇죠. 가장 네. 우승 후보였으니까. 그런데 결국은 이제 포르투갈은 우승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 프랑스가 좀
객관적인 전력이나 내용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제일 지금 현재는 좋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결승전 같은 경우는 조심스럽습니다. 어떤 결승전 대부분 조심스러운 운영이 되는데 거기서 최근에 어떤 결정력, 특히 2선에서 골을 넣어줄 수 있는 파괴력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 컨디션에 따라서 좀 선수가 가용폭이 넓은 현재 프랑스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아까 4-3-3, 4-2-3-1 그게 그리고 이제 뭐 그리즈만이 중앙이냐 파에가 중앙이냐 뭐 이거 이 정도가 이제 논란이 됐습니다만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다른 팀 입장에서는 보면은 행복한 고민이에요. 그렇죠. 프랑스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캉테 같은 선수가 더 필요하면 뭐 넣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공격 자원이 더 필요하면 또 얼마든지 들어올 선수들이 있고 제가 봤을 때도 역시 비슷한 이유로 프랑스. 그러니까 저희가 유로 이제 2016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결승전 예측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네, 여태까지 사실 원투펀치가 제공했던 큰 그림은 그래도 꽤 맞았어요. 신기하게도. 그런데 이제 결승전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경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전문가를 모셔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몽크 선생에게 결승전 오늘의 하이라이트네요. 예측을 네. 부탁드리도록 몽크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어느 팀을 선택을 네. 할지. 다시 한번 불러보죠. 네, 유로 2016 과연 최종 우승팀은 어디일지 저희가 전문가를 초빙해서 듣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우리 몽크 선생님께서 우승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프랑스, 포르투갈 그리고 누구시죠? 참관으로 온 네. 다음 스포츠 담당자인데요. 네. 오늘 또 이렇게 자리하게 되어서 자, 저희가 지금 프랑스, 포르투갈 그리고 독일을 들고 있는데요. 우리 몽크가 우승할 것 같은 팀한테 오면은 됩니다. 자, 몽크 준비됐나요? 몽크야. 몽크 준비됐어요.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가는 거야. 준비됐다. 몽크야? 몽크야? 가. 몽크야. 독일 말이 잠깐만 있어. 이름이 되게 무조건 어디든 가면 돼. 아, 절로 오케이. 가. 절로 가. 몽크야. 절로 한 번만 가세요. 가죠. 자, 가세요. 아, 가세요. 몽크야. 절로. 자, 몽크 어느 팀이 우승할 것 같은지. 몽크야? 양말. 네, 양말. 달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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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유로 우승 이렇게 어렵네요. 몽크야. 좀 이상한가? 지금 앉아 있는. 몽크야. 오. 자, 여기냐? 자, 원투펀치 213화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가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